남자가 고기를 왜 구워? 그럼 남자가 고기를 굽지. 뭐 어떻게 하라고. 일본에서는 고기는 여자가 굽는 게 매너야. 왜 이래 한국 사람인 거 티내니? 일본 남자와 한국 남자들이 섞여 있는 식사 자리에서 한국 사람이 고기를 굽는다고 면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별것도 아니고 고기 굽는 일로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아야코라고 합니다. 약 10년 전 일본에서 한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한류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몇 편이 인기를 얻고 몇몇 K-팝 그룹이 일본에서 콘서트를 열었을 뿐이었죠. 금방 지나가는 유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잔물결처럼 시작된 한류는 해일이 되어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이제 일본 미디어와 문화의 많은 부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는 TV 프로듀서로서 이러한 급격한 상승세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일본 공연 시장은 한국 아이돌들이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 가수들 공연을 한국 소속사가 일본의 법인을 차리고 보통 한국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와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건 안전관리 정도라고 보면 될 정도예요. 아니면 공연장 예약 정도요. 지난주에 저는 저희 채널에서 다가오는 새해 음악 프로그램의 게스트를 섭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유명한 J-팝 그룹과 가수가 출연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국장님이 라인업이 K-팝 아이돌로만 구성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출연진을 구성하기 위해 6명의 한국 매니저와 협상을 해야 했죠. 일본 연예인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죠. 한국 기획사들은 일본에서 스타를 홍보하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하며 매우 전략적으로 운영합니다. TV 광고부터 지하철역 광고판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의 최신 소식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열광합니다. 최근 한류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일본 방송에는 한국어가 나오기도 해요. 예능에서 한국 가수들이 나와서 일본어를 못해서 한국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TV 광고에서도 그냥 한국어를 써요. 광고에도 한국어를 쓰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가수가 한국어로 파는 제품에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뉴진스라는 한국 가수가 코카콜라가 어디 있는지 찾는데요. 이런 대사들을 그냥 한국어로 넣었어요. 자막도 안 넣고요. 이제 한류 자체가 일본 문화가 된 정도예요. 광고가 전국적으로 방영된 후 클라이언트의 예상대로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10대 팬들은 장보기와 같은 일상적인 일을 하는 유진이 얼마나 잘생겼는지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대사는 아이들이 번역을 마치거나 재미삼아 따라하는 등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이 있는 어른들조차도 한국어가 나온다는 사실에 열이 받아서 그 광고를 한 번씩 보니까요. 노이즈 마케팅으로도 완전히 성공한 셈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일본이 유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TV에서도 당연히 일본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한국 분들이 생각해보면 한국 방송에서 일본어를 본 적이 있나요? 일본 가수들이나 일본 방송인들을 본 적은 있어도 일본어로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방송법으로 일본어 가사가 포함된 곡들을 부적격 처리하고 있거든요. KBS 심의부는 일본어 가사가 포함된 곡을 부적격 처리한다. 일본 음악이라도 가사가 없거나 영어로 돼 있다면 상관없다.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노래도 가사에 일본어식 표현이 있으면 KBS 전파를 탈 수 없다. 방송사들이 일본 대중문화에 빗장을 건 것은 원래 정부 방침 때문이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고려하고 한국 문화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일본 대중문화의 침투를 막았었죠. 그러다 1998년 10월 20일 일부 일본 영화 비디오 콘텐츠의 개방을 허용했는데요. 이때부터 일본 문화에 대한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99년 9월 10일 영화와 공연, 출판물의 문호가 열렸고 2000년 6월 27일에는 개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어요. 슬램덩크를 보셨던 어른들을 보면 보통 이름은 나라를 건너가도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슬램덩크 캐릭터의 일본어 이름도 다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사쿠라기라고 말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강백호라고 말한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요즘은 방송국이 아니면 보통 그냥 수출이 되는데 옛날에는 만화나 책도 다 번역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에서는 일본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엠넷 같은 지상파에서는 일본 가수가 일본어 노래를 보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한국이랑 일본의 차이죠. 한국에는 일본 문화가 없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한국 문화를 찾는 정도까지 갔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이 자기들을 따라오고 싶은데 잘 따라하지 못해서 일본 사람처럼 안 되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곤 하는데요. 정말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한류가 증명하듯 한국 대중문화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에 잠식될 수 있다는 건 기우에 가깝죠. 20년 넘게 일본에서 한류의 물결을 타온 베테랑 프로듀서로서 저는 앞으로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 현상은 지난 20년간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드라마와 K-팝 그룹에 대한 일시적인 유행으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일본의 주류 미디어는 한국 연예인 뉴스와 열광적인 한국 팬덤을 위한 콘텐츠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악 차트는 거의 대부분 K-팝 히트곡으로 채워지고 영화 스크린은 최신 한국 블록버스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오빠, 애교, 파이팅 같은 용어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흔히 쓰이는 은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전통적 대중문화를 뿌리째 뒤흔든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극복하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저는 한국의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굳건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류 열풍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SM, YG, JYP와 같은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도쿄에 상설 사무소를 두고 소속 스타들의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높은 일본 시장을 노리는 소규모 기획사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서울의 지사를 설립한 크리에이티브 85라는 스타트업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크리에이티브 85는 일본에서 데뷔하고자 하는 여러 신진 K-팝 그룹과 솔로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인 보이밴드부터 인디 랩 듀오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경영진은 세부적인 언론 홍보 전략을 세울 때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업계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일본으로 진출하는 한국 신인들의 파이프라인은 조만간 좁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 진출한 연예 기획사에는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팝 팬덤 역시 세대를 초월해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년 전 겨울연가와 같은 한국 고전 드라마의 멜로드라마적 매력을 발견한 중장년층은 오늘날에도 충성도 높은 팬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10대들이 뉴이스트, 르세라핌 등 4세대 그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등 젊은 층에게도 한류의 불씨가 성공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오타쿠 문화가 강했고 청소년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J-팝을 종교적으로 추종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성도가 높은 팬덤이 화려한 한국 콘텐츠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무르익은 영역이었습니다. 음원 공개부터 브이로그, 리얼리티 쇼, 보증, 팬미팅에 이르기까지 슈퍼 프로덕션의 K-팝 아티스트 생태계는 아이돌의 경험을 매우 친밀하고 중독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존 팬들이 다음 세대의 한류를 전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의 불씨가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콘텐츠의 컨베이어 벨트, 법적 변화, 외교 관계의 개선은 현지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영향력의 미래에 대한 좋은 징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이제 외국인 연예인에 대한 비자 규제도 완화했어요.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면 콘서트 투어와 프로모션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스탠딩 공연과 주류 판매를 승인하면 도쿄에 산재한 수많은 라이브 하우스와 같은 공연장도 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 팬들이 아이돌을 보기 위해 즉흥적으로 마련된 좌석 전용 공연에서 바닥에 빽빽이 앉는 일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최소 2년의 경력 요건이 없어짐에 따라 신생 그룹도 동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연예 기획사와 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순풍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한류는 일본 미디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일본에서 20년 넘게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한류의 전례 없는 성장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중문화 빅뱅의 시발점 역할을 한 후에도 저와 같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은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느리게 반응해 초기에 경쟁에서 밀려났고 초창기 한국 히트작을 국내 공연에 도입하는 대신 추측하기 바빴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 팬들의 감성에 맞춘 새로운 세대의 눈부신 아이돌 그룹이 계속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따라잡기만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여전히 그들의 게임이고 그들의 규칙인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탑 아이돌이 한국으로 가서 다시 데뷔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정말 AKB48의 사쿠라는 일본에서는 최고의 아이돌이었는데 돌연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세련되긴 했어요. 옛날에는 하라주쿠 거리였는데 이제는 서울 스타일이잖아요. 시부야나 로폰기와 같이 10대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쇼핑 지구를 걷다 보면 하라주쿠 패션의 특징인 특이한 로리타 드레스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미니멀한 스트리트 패션이나 보그 코리아의 광택이 나는 페이지에서 바로 나온 듯한
매끄러운 레이어드 룩을 입은 트렌디한 소녀들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셀럽들의 세련된 하이 패션부터 일상적인 뷰티와 그루밍 습관에 이르기까지 미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리알 피부, 메이크업 루틴이나 그라데이션 립과 같은 스타일은 한국 톱 여배우나 K-팝 아이돌이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심지어 스킨케어와 화장품 트렌드도 한국 브랜드가 주도하여 매장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젊은이들이 자신의 외모와 자아상을 구축하기 위해 영감을 얻는 주요 원천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한류 엔터테인먼트 수출이 대중문화 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반영합니다. TV 프로그램, 음악 장르, 유명인이 이끄는 대로 청소년의 패션 선택이 뒤따릅니다. 이는 가장 세분화된 수준까지 적용됩니다. 제 10대 조카 사에코는 친구들과 외출할 준비를 할 때마다 최근 열광하는 K-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을 고심해서 고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녀는 여자 주인공이 입는 시그니처 룩이나 스타일 디테일을 세심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프로듀서가 되었을 때만 해도 일본 대중문화는 굳건한 자국 문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식적인 하라주쿠 소녀들과 같은 기발한 스트리트 패션 서브컬처가 쿨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음악 차트에서 K-팝이 J-팝을 대체한 것처럼 한국 스타일은 젊은이들의 패션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재편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났지만 더 이상 주류 트렌드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프로듀서들이 그렇듯 제 작업도 문화적 시대정신의 최신 변화를 놓치지 않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무엇에 끌리는지 모니터링합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젊은 세대를 사로잡으면서 일본 현지 운동이 스타일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 수출은 새로운 패션 관점을 제시하고 오늘날 10대들에게 창의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 이해를 새롭게 해줍니다. 프로듀서는 언제나 팔리는 컨텐츠를 제작해야 하거든요. 이제는 한류야 말로 먹히는 컨텐츠라는 거죠. 심지어 요즘 일본 공중파에서 드라마가 하나 나왔는데요. 조연도 아니고 주인공이 한국 사람이에요. 최종엽이라는 한국 배우인데요. 배우도 한국인이고 아예 설정도 한국인 유학생이에요. 굳이 일본 사람으로 바꿔서 넣을 이유가 없단 거죠. 거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을 채워준 드라마죠. 한국 남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니까 대체로 몸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새끼 식사를 챙겨 먹고 힘든 훈련을 하면서 몸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특징은 용감하다는 거예요. 일본 남성들은 이런 직진하는 면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 여성들이 많거든요. 윤태호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여주인공에게 호감이 생기자 먼저 고백한다. 좋아해요. 큰 소리로 외친다. 일본 여자들은 이 적극적인 모습에 반한다. 좋아한다는 말을 먼저 하고 솔직하며 남자답게 직진하는 마음이 있다고 캐릭터 설정을 한 거죠. 일본에서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을 쭉 고수하는 면이 있는 반면 한국 남자는 대체로 튀지 않게 입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깔끔하고 단정하며 트렌드에 맞춰 입은 옷차림에 일본 여자는 호감을 느낀다. 드라마 속 윤태호 역시 특별한 장식이 없는 후드티에 청재킷, 맨투맨과 카라니트 등 한국인의 기본 아이템을 깔끔하게 활용해서 입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대를 배려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남자가 고기를 구우면 남자가 왜 고기를 구워? 묻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기를 굽거나 요리를 하는 건 아직도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 여자가 고기를 구우면 여자가 왜 고기를 구워? 묻는다면서요? 일본에서는 여자가 식당에서 물뚜껑을 따주고 커피를 받아오고 찌개를 앞접시에 덜어주는 일이 매너다. 그 반대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일본 여자는 놀라면서 감동한다. 동시에 한국 남자는 자상하구나 생각하게 된다고요. 문을 잡아주거나 길에서 안쪽으로 걷게 하는 이런 것들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방송사에서 일하면서 2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정말 달라요. 이제는 나이가 많은 부장 PD들도 한국 가수들을 데려와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애쓰거든요. 정말 한국이 일본 문화를 다 먹게 생겼어요. 대한민국. 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곳에 방문을 한 외국인이 어떤 음악을 듣더니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요. 이 외국인은 한국에서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제인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어요.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끌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저는 여행지를 일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우와,
신칸센이 빠른 속도로 플랫폼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전 아직 일본 사회의 효율성과 속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저는 항상 일본이 기술 혁신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며 동경해왔어요. 로봇 레스토랑, 말하는 화장실, 애니메이션 카페 등 확실히 일본은 미래지향적인 멋진 물건에 있어서는 분명 몇 년은 앞서 있었어요. 저는 첨단 기기 외에도 일본의 유구한 역사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복잡한 문화에 항상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다도부터 사무라이 전사와 명예의 이야기까지 풀어야 할 층위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저축한 끝에 29살에 마침내 토론토에서 도쿄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예약했고 진짜 일본을 발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을 빠져나오자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번화한 거리에서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제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캡슐 침대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유명한 캡슐 호텔의 흥미를 느껴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을 했었습니다. 이 침대는 정밀함과 소형화에 대한 일본의 기술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도쿄 지하철의 어지러운 미로에 감탄했고 최신 기기가 가득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길을 잃기도 했으며 번화한 츠키지 어시장에서 맛있는 초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타쿠와 애니메이션의 천국으로 유명한 전기 도시 아키하바라를 방문하게 되어 기뻤어요. 애니메이션 상품이 즐비한 혼란스러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제 감각을 일깨워 주었어요.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온수 변기, 완벽한 45도 각도로 절하는 일본인들 그리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며 식사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항상 이동 중인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관광지를 모두 둘러보면서 저는 일본이 얼마나 동질적인 사회인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이 98%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에서는 다양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인도에 뿌리를 둔 저는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일본인들은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저는 사람들이 저를 흘깃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어디를 가든 보이지 않는 장벽이 느껴졌어요. 언어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가이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연습했지만 손짓과 가리키는 메뉴 그림에만 의존해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스미마센 은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되었고 길을 잘못 찾거나 잘못 주문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해야 했죠. 몇 주가 지나면서 도쿄의 콘크리트 정글은 점점 저를 더 밀실 공포증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현란한 네온사인은 점점 어두워졌고 문화 충격은 더욱 깊어졌어요. 고향에서는 낯선 사람들의 미소, 볼뽀뽀, 전날 밤의 하키 경기에 대한 대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하철의 무표정한 시선, 신체적 접촉의 부재, 정적은 저를 어색하게 만들었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인프라의 위협과 기술의 마법 같은 능력은 여전히 제 마음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영감을 얻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저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효율적인 기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가면 뒤에서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진정한 문화적 참여를 찾기 위해 저는 방향을 바꿔 고대 수도인 교토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푸르른 언덕에 2,000개가 넘는 사찰과 신사가 존재하고 있는 이곳은 제가 동경하던 전통 일본의 중심지였어요. 교토역에서 내린 저는 또 한 번 신칸센을 타고 뻐근한 목을 돌렸습니다. 주먹밥을 먹으며 구겨진 지도를 보면서 황금 파빌리온, 료안지 바위 정원,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을 둘러볼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어요. 나이키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믿음직한 캐논 카메라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기차를 몇 번이나 타고 나서야 드디어 아라시야마 역에 도착했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빽빽한 대나무 줄기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상쾌한 대나무 숲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는 마치 풍금이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명상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어 발이 얼마나 피곤한지도 잊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상상했던 여행의 행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바위 정원의 상징적인 석재 배열의 완벽한 조각품을 바라보며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골든 파빌리온에서는 고요한 연못 위에 떠있는 빛나는 사원의 모습을 카메라의 여러 각도로 담으며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빨간 도리이가 늘어선 중세 거리를 거닐고 지역 신사에서 포춘 스틱을 흔들고 오미쿠지 종이 운세를 긁으며 행운을 빌었습니다. 말차가 들어간 음식, 폭신폭신하고 고소한 팬케이크, 입안에서 살살 녹는 와규와 같은 별미도 맛보았죠. 눈도 마주치지 않는 어색한 사회적 교류가 이어졌지만 저는 이케바나 꽃꽂이의 섬세한 예술, 하이쿠의 경제적인 시 등 일본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죠. 드디어 교토에 적응해가고 있을 때쯤 비자 기간이 다가왔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다시 챙기고 망설임 없이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떠나는 것에 대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지능형 화장실부터 은하계 비디오 게임 센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놀라운 기술력은 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초고속 대중교통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효율성을 직접 목격했죠. 하지만 로봇의 예의와 반짝이는 기기 뒤에는 일본 문화에 대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문화적 장벽과 인종적 획일성에 둘러싸인 일본의 내성적인 성격은 일본을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일본에 관한 아이맥스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제 경험을 제한시켰죠. 풍부한 문화적 전통이 분명 강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외부인에게는 대부분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경직된 사회 구조와 드문 정서적 교류는 결국 제 활기찬 정신에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일본의 극단적인 음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양, 즉 역동적으로 균형 잡힌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가정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전히 제가 찾지 못한 문화적 절반이 동아시아에서 더 발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잠시 캐나다로 돌아와 자금을 더 모은 후 저는 동아시아에 한 번 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5000년의 장구한 역사와 매콤한 사천 요리가 있는 중국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어려움을 겪은 후 중국어를 거의 몰랐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더 쉬운 곳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전까지 한국은 제 레이더망에 들어온 적이 없었고 부끄럽게도 저는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큰 형님인 중국과 일본에 뒤처진 미미한 그림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 용감한 국가가 급속한 발전과 치열한 전통 보존이라는 모순을 동시에 안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10월 말의 화요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있던 저는 저의 모든 오해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공항부터 이미 다른 나라였어요. 인천공항에 들어서 졸린 눈을 비비며 눈을 뜨자 반짝이는 바닥과 초현대식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웃 나라에 비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한국 원화가 거의 캐나다 달러와 같은 2,000원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에게 휴대폰으로 트렌디한 홍대의 숙소 주소를 보여줬어요. 깨끗한 고속도로를 달리며 안개가 자욱한 산 사이로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이 자리하고 있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는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즐비한 좁은 길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여행 가방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기본적이지만 편안한 호스텔 숙소에 체크인했어요. 유럽과 호주에서 온 흥많은 동료 여행자들이 밤거리 문화의 핫한 장소에 대해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차로 인해 너무 오래 쉬고 싶지 않은 저는 활기찬 홍대 거리로 달려가 한국에서의 모험을 시작했죠. 서울에서의 첫날은 주로 동네 바비큐 집에서 군침 도는 고기 요리와 맛있는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걸어 다니면서 매력적인 한옥 마당집과 번쩍이는 노래방 옆에 자리 잡은 힙한 지하 미술관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거리는 한국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품고 있는 제 마음을 뒤바꿔 주었어요. 한국은 과연 위풍당당한 중국과 혁신적인 일본의 영향이 뒤섞인 영감을 주지 못하는 평범한 나라로 저에게 느껴질까요? 저는 한국이 일본에 세련된 미학에 견줄 만한 문화적 전통이 부족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방탄소년단 같은 화려한 K-팝 밴드와 해외에 진출한 한국식 바비큐 체인점들은 저에게 진정한 깊이보다는 대중적인 상업성을 외치는 것처럼 보였죠.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 제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완고한 선입견에 집착하며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큰 실망을 맛본 후 한국에서 문화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단단히 접은 상태였죠. 주말 여행에 저렴한 거점을 삼는 것처럼 가볍게 2주만 머물 계획이었죠. 셋째 날, 저는 숙소 기숙사에서 멜버른에서 온 호주 여행자 샘과 엠마를 만났습니다. 흥미가 솟구치는 모험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유대감을 형성한 저희는 함께 주요 명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저녁 식사에서 그들은 한국의 초고속 와이파이와 상세한 지하철 지도에 대해 극찬했어요. 여기는 할머니들도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하고 드라마를 시청하잖아. 샘이 외쳤습니다.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해. 그 말을 들은 저는 제 가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최첨단 기술이 있지만 한국처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광범위한 기술 사용은 부족했죠. 다음 날 아침 창덕궁을 방문해 우아한 왕실 정각과 비밀 정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느다란 고궁 건물이 자연 지형에 따라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며 여유로운 한국적 우아함의 전통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틱하고 묘한 산의 배경은 계곡 너머로 보이는 초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엠마는 북촌 한옥마을 우체국에서 전통 여포 도장으로 팔찌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반쯤 엉망진창인 저희의 시도에 할머니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저는 이곳에서 더욱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술에 취한 저는 노래방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를 불렀는데 여러 언어로 된 무궁무진한 노래 옵션에 감탄했습니다. 저희는 홍대 클럽에서 새벽까지 춤을 추었고 24시간 동안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즐거운 밤의 에너지에 흠뻑 취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넓은 도시를 가로질러 어렵지 않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에서 친구들은 친구, 일본, 캐나다, 화성 어디에서든 겹겹이 쌓인 기대의 짐을 내려놔. 첫 번째 큰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졌던 개방성을 다시 찾아봐. 셈이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에 감동한 저는 2주 동안 편견을 버리고 한국에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유학 중인 셈의 대학생 친구 제인과 마주쳤습니다. 제인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기 위해 6개월의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연세대학교와 같은 유명 국제대학이 이곳에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인은 장기 교환 학생으로서 숨겨진 문화적 보석을 발견한 한국인 팁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어요. 저희는 그녀와 함께 역사적인 도시 전주로 주말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깊이 있는 한국 문화, 한국의 뿌리를 대표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통찰을 약속했죠. 한반도 전역을 여행하며 경험한 것은 성형수술에 집착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저희 얄팍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초고속 열차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전주까지 단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미술관, 정원, 사찰이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한옥마을로 들어섰어요. 전주의 한지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래 설화를 배웠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개발된 고추장, 김치찌개, 막걸리의 강렬한 발효 맛을 맛보았죠. 밝은 색의 천막 아래에서 한국 할머니들은 추억의 반지부터 손바느질로 만든 지갑까지 완벽한 느낌의 전통 공예품을 판매했습니다. 우아한 기생과 근엄한 관리들이 등장하는 왕실 행렬 재현도 보았어요. 놀랍게도 한국 전통 무용 안무에는 K-팝의 드라마틱한 다리 찢기나 엉덩방아 찢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엎인 채 평화롭게 어머니의 리듬에 맞춰 흔들리는 한국 아기들이 촉감을 통해 문화적 지혜를 흡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기들은 해맑게 웃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낯설음을 지우고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밤에는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먹었는데 건강에 좋은 채소와 짭조름한 고기, 고소한 밥이 영양학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재료들을 맛있게 비벼 먹었습니다. 북적이는 먹자골목은 역사책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이었어요. 그날 밤 전통 목조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매트를 깔고 누워 새로운 경험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은 고대 성벽 사이로 아름다운 하이킹을 하며 작은 바닷가 노점에서 상큼한 감집으로 갈증을 해소했어요. 저녁에는 검은고를 타며 민요를 부르는 음유시인과 함께 푸른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죠. 임진강이 마을을 갈라놓았을 때 헤어진 연인의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 그의 가락과 현악기 소리. 비극적인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 눈물을 훔쳤어요. 옆에서는 샘이 급히 코를 훔치고 엠마가 슬며시 볼을 닦는 모습이 보였죠. 제이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 모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에 놀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제인과의 주말은 한국 문화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었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K-팝의 화려한 현대적 뮤직비디오와 화려한 고층 빌딩 아래에는 한국의 유산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여전히 강렬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 음식의 풍미, 세대를 뛰어넘는 지혜가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이동식 가게에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길거리 간식을 파는 동네 아줌마들을 찾아 나서는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할머니에게 경건하게 절을 하고 젊은이들이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개인주의가 펼쳐져 있는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끈끈한 공동체 의식과 나이에 대한 공경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엠마는 논문 조사를 위해 한국 가구박물관을 방문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획일화된 유리 궁전을 수없이 보아온 저에게 박물관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독립된 작품보다는 가정용 가구 세트가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와 같은 핵심 가치를 반영해 한국인의 주거 환경에 맞게 맞춤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연한 모듈형 디자인 덕분에 전체 세트를 좁은 출입구를 통해 현대식 고층 건물로 옮길 수도 있었죠. 여러 세대에 걸쳐 요리하고 기대고 소중한 물건을 보관했던 흔적과 흠집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롱, 책장, 가스레인지를 겸손하게 구경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아직도 고추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던 미니멀리즘 트렌드와 달리 한국인들은 현대적인 인체공학의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감성적 가치를 교묘하게 결합했습니다. 개인의 유산을 존중하는 모습은 도쿄를 지배하는 차가운 스타일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한국의 수준 높은 디자인 수준이 그동안 제 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깨달았어요. 그 후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은 촉각 금속 램프, 인체공학적 가구, 천연 방음제와 같은 급진적인 혁신을 선보이며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한국 건축가들은 밤이 되면 마법처럼 빛나는 물놀이 시설로 변하는 우뚝 솟은 조명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넋을일은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도 잊은 채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한국인이 실용성과 순수한 시를 융합하는데도 선구적인 대가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제 경력을 제한하고 위험한 창작 프로젝트를 저항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제약을 뛰어넘어 대담하게 도전하기보다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을 편안함을 추구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규칙을 파괴하고 맹목적인 전통이 아닌 비전 있는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기준을 빠르게 개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거와 미래 사이가 조화롭게 존재하고 있는 이 균형이 바로 제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던 복합적인 역동성이었어요. 쉬지 않고 이어진 하루를 마치고 시차 적응을 마친 저는 홍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어리석고 오만했던 저희 선입견은 이제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한국은 결코 모방국도 실체가 없는 얄팍한 성공 사례도 아니었습니다. 이 약소국은 순전히 회복성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한계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저는 오랜 관습이 아닌 빠른 디지털 발전이 어우러진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더 많이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하며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웠고 더 많은 것을 만끽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2주간의 일정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멋진 곳은 이미 저에게 마법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 문화의 깊이를 알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한 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날 시간이 되었죠. 한국은 지난 2번의 변화무쌍한 계절 동안 저의 오만한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끊임없는 문화적 몰입을 통해 저는 한국의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는 풍요로움에 겸허하게 서게 되었어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초고속 와이파이, 따뜻한 커뮤니티, 수공예품 등 한국은 매일매일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은 왠지 모르게 우아하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24시간 활기차게 돌아가는 삶이 담긴 유서 깊은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눈부신 VR 기술, 힐링을 선사하는 한지 공예, 향기로운 고풍스러운 찻집 등 활기찬 다양성이 나란히 번성하고 있었어요. 고즈넉한 한옥 마을 위로 우뚝 솟은 첨단 고층 빌딩은 과거와 미래가 잘 융합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웅장한 산사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고즈넉한 해안마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얼큰한 찌개와 정겨운 반찬, 크리미한 막걸리는 저희 지친 입맛을 달래주었습니다. 미녀를 부르는 해녀부터 네온 모자를 쓰고 거리를 누비는 비보이 크루까지 다양한 한국인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가슴 벅찬 경험으로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던 저는 벌써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추억 회상을 멈춰주었어요. 거의 공항이에요. 집으로 가세요? 저는 흩어져 있던 생각을 다시 모았습니다. 아니요, 아저씨. 사실 아직 집에 안 가요. 몇 주 동안 일본으로 휴가를 가려고요. 깜짝 놀란 그는 잘 다녀오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래도 한국이 더 낫죠? 하하. 그의 반짝이는 눈가에 갑자기 웃음주름이 잡혔습니다. 저희는 백미러를 보며 웃음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확실히 한국이 더 낫죠. 한국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라고 대답했죠. 택시기사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네요. 한국과 일본은 정말 다른 점이 많아요. 특히 사람들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제 잘못된 가정이 두 나라에서의 초기 경험에 어떤 색을 입혔는지 생각하며 웃으며 아저씨 말이 맞아요. 이번엔 일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떠나보려고요.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택시기사는 웃으며 좋아요. 그럼 나중에 어느 나라가 더 마음에 드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가 제 가방을 건네는 동안 다른 택시들은 출국장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는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며 한국어 명함을 건네주며 나중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저의 평을 듣고 싶어 했죠. 저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체크인 줄에 합류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둘러보면서 익숙한 놀라움이 다시금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매일 저를 놀라게 했죠.
토론토나 런던 히스로와 같은 글로벌 허브 공항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가장 효율적인 공항 중 하나로 손꼽히며 정시 출발하는 항공편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아한 계단식 체크인 홀에 올라서니 유려한 곡선과 반짝이는 건축물에 다시 한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지하에 건설된 지붕 디자인은 한국의 완만한 산을 닮았어요. 동굴 같은 유리와 철골 구조물은 자연광이 들어오고 전통 정원과 찻집, 예술적인 조각품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세련된 정보 키오스크에서 비행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마치 어린이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높이 솟은 무빙워크는 세련된 면세 부티크와 라운지 바가 늘어선 중앙홀 사이를 승객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죠. 화려한 삼성 존에서는 최신식 태블릿과 8K AI 오븐 등 캐나다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기를 미리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골프장, 스케이트장, 박물관까지 갖춘 공항의 거대한 규모는 여전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실내 숲을 지나 셀카를 찍기 좋은 무성한 한류 테마 정원에 들어섰어요. 구석구석에는 한국식 디저트, 죽, 건강식 비빔밥을 파는 힙한 가게에서 향긋한 냄새가 풍겼죠. 효율적이면서도 친절한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들이 여행객을 돕기 위해 준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신속하게 요청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글로벌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구글 번역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숙소 근처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터치스크린이 있는 전통 예술과 공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레고처럼 생긴 거대한 빛이 나는 벽돌을 제대로 쌓으면 증강 투영을 통해 3D 동물로 변신했습니다. 세계의 다양성을 기념하는 다문화 체험존에서는 신이 난 아이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연꽃 종이접기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비좁은 복도와 낡은 인테리어의 일본 나리타 공항과 비교하면 인천은 정말 발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기술적인 면에 매료되었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때때로 원활한 기능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뛰어난 공항이 증명하듯 진보와 전통의 균형을 훌륭하게 유지했어요. 딜로이트 컨설팅 그룹은 인천공항을 편안함, 편리함, 청결도 면에서 몇 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한 적도 있었어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표시되는 탑승구 알림 덕분에 출발 시간 몇 분 전에 편안한 좌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역경에 맞선 한국인의 용감한 정신을 보여주는 인천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1958년 개항한 김포공항은 한국전쟁에 참혹한 결과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폐허가 된 직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해상과 육로의 접근이 차단된 전국에 긴급 구호품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빠르게 건설했죠. 말 그대로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선 공항을 상상할 수 있는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굳건히 재건하면서 항공편은 수년에 걸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인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항공 여행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규모와 기술 면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부지를 단순히 확장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메가 허브 개발을 과감하게 승인했습니다. 2002년에 해안 매립지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2년 후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막하기 직전에 1단계가 완공되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부드럽게 가속함과 동시에 인천과 같은 인프라를 통해 날아오르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불사조 같은 나라는 전쟁의 침략,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혼란, 엄청난 금융위기, 심지어 탄핵당한 대통령 등 격동의 역경을 딛고 부활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은 매번 잿더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초라했던 인천공항을 수상 경력에 빛나는 경이로운 건축물로 확장한 것처럼 국민들은 협동과 노력, 회복성을 통해 미래를 승리의 발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제항공 전문가들조차도 한국 정부의 터무니없이 야심찬 비전을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상과 일정에 맞춰 끈질기게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한번 물리쳤습니다. 2005년 기록을 경신한 이 새로운 공간은 광대한 글로벌 연결의 시대를 열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촉발시켰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패한 정치인 스캔들이 터지거나 재벌의 독점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등 성장 궤도에 장애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때때로 고착화된 위계질서와 낡은 사회 규범에 항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개척자의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는 스타일과 실속을 겸비한 뛰어난 디자인을 통해 바다를 가로질러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대담한 집단 정신을 반영했어요. 인천공항은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 광활한 한국인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념비로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법 같은 서울이 은빛 구름 뒤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여전히 진화를 거듭하며 비행 중인 이 용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한국은 후발 국가들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용감한 인내를 통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현대적 승리의 풍요로움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뿌리를 가진 이 용감한 페이스세터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일본 여행의 다음 일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문화적 제약이 많은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제 예상을 뒤엎는 비슷한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마음을 좀 더 넓게 열면 말이죠. 일본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익숙한 공항의 냄새를 맡으며 다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뤘던 한국은 이제 왠지 모르게 제 아시아 고향처럼 느껴져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세관을 통과한 후 홍대 숙소에서 샘과 엠마와 함께 여행 소감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친구를 위해 최고의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지. 이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을 시간이야. 샘이 따끈따끈한 떡볶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알싸한 김치부터 달콤하고 고소한 디저트까지 한국의 찬란한 음식 풍경에 다시 빠져들 준비가 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가장 좋아하는 고추장 맛집에서 제대로 된 귀국 만찬을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테이블 위 바비큐 그릴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를 먹으며 질서정연한 일본과 역동적인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양국에 대해 베테랑인 저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흥미로운 관찰을 주고받았죠. 엠마는 일본에서는 엄격한 성역할에 갇힌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고, 한국은 여성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 더 진보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우연히 1960년대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았어. 라고 엠마는 외쳤어요. 술에 취한 샐러리맨들의 파티에서 술을 따르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밤에 외출하는 여성을 거의 볼 수 없었어. 하지만 한국의 여성들은 회의실, 건설 현장, 심지어 밤에 길거리까지 장악하고 있어. 정말 대단하지. 확실히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는 대중음악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성 CEO, 정치인, 연예인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바비큐 가게의 친근한 할머니 사장님들은 애교가 넘치는 아줌마들에게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큰 인심을 보여주기도 했죠. 샘은 일본의 형식주의와 대비되는 한국의 감성적 표현과 정감 넘치는 따뜻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눈을 마주치거나 가게에서 가볍게 수다를 떠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드라마, 에어키스, 미친 듯이 큰 웃음소리로 가득한 가십을 외치는 아줌마들을 볼 수 있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서 밀도 있는 토론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해진 다음 조용한 일본에서 더 넓은 대인관계 관습을 다시 배워야 했던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한국식 반말 스타일의 캐주얼한 솔직함이 제게 훨씬 더 잘 맞는다고 느꼈죠. 며칠 동안 엠마와 저는 전통 공방 수업에 등록했고, 샘은 장엄한 제주도에 파도를 타러 떠났습니다. 여행 친구로서 저희는 이제 관광 명소를 잠깐 들르는 대신 일상적인 한국인들과 연결되는 더 의미 있는 몰입형 경험을 추구하게 되었죠. 직물 노점이 빼곡히 들어선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길에서 한복가게 주인이 천연염료와 수제 도장을 이용한 한지 공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한지는 원래 한국의 최적의 습도에서 주로 자라는 귀한 당나무에서 나온다고 배웠죠. 저는 열심히 집중해서 못생기고 불규칙한 첫 작품으로 종이접기 상자로 접어 떡을 만들었고, 엠마는 예쁘게 인쇄된 선물 포장지를 만들었습니다. 수다쟁이 상인들은 종이 컵에 커피를 담아 마시며 각자의 사연을 나눴습니다. 강인한 버드나무처럼 이들은 한국전쟁의 참화부터 경쟁업체의 디자인 모방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경제적 재난까지 모든 풍파를 이겨냈죠. 하지만 이 강인한 아줌마들이 자신의 기술 유산을 젊은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인내와 혁신은 한국의 민족적 여정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예술적인 헤이리 마을에서 저희는 고요한 할머니가 이끄는 다도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의 녹차가 쓴맛이 강한 일본의 말차와 달리 어떻게 평온함과 치유를 불러일으키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고즈넉한 대나무 오두막에서 저희는 할머니의 장인의 손놀림으로 차를 따르는 우아한 동작을 보며 명상하듯 어딘가에 빠져들었습니다. 고소한 볶은 쌀 향이 나는 보리차 티의 향긋한 향을 들이마시자 감각이 깨어났어요. 시적인 경험에 최면에 걸린 엠마도 똑같이 최면에 걸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고풍스러운 우체국에서 저희는 만년필로 직접 편지를 쓰고 전통 우표로 봉투에 예쁘게 봉인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연애편지를 보내니 디지털 소통에 비해 정겨운 낭만이 느껴졌습니다. 밖을 나오며 서울의 중심부에 밀집해 있는 600년 된 한옥들이 현대화를 위해 전통을 희생한 대부분의 아시아 수도들과 달리 전쟁과 재개발의 광풍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늦은 밤, 네온사인이 켜진 홍대의 젊음의 거리에서 저희는 숨겨진 지하바와 인디 아트 갤러리를 발견하며 시끌벅적한 골목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어쿠스틱 포크와 감각적인 R&B가 어우러진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아일랜드 틴 휘슬러와 아프리카 젬베 드러머로 구성된 귀여운 학생 밴드가 연주하는 것을 구경했죠.
수박 막걸리 칵테일을 나눠 마시며 강한 앞으로 비트와 케이팝 리믹스가 어우러진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저희는 멋진 할머니부터 열혈 청소년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진 이 포용적인 예술 현장 속에서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